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매주 월요일에는 여야를 대변하는 네 분과 함께 정치권 현안들을 꼼꼼히 짚어보는 여의도 내변인들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국민의힘 새 당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투표가 오늘 마무리되는데요. 최종 결선에 오른 김문수, 장동혁 후보의 막판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강경한 대정부 여당 투쟁을 예고한 반탄파 후보들이 결선에 진출하면서 향후 여야 관계가 차갑게 얼어붙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전직 총리가 구속심사를 받는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이 한국 시간으로 내일 오전 1시 15분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런 내용들 포함해서 잠시 후 네 분의 여야 패널들과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네 명의 대변인들이 함께하는 정치 현안 토크 여의도 내변인들. 여야를 대변하는 분들과 함께하는 여의도 내변인들 함께할 네 분의 논객 소개합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네, 평택시병 국회의원 김현정입니다.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홍석준입니다. 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고요. 예, 조기현입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함께합니다. 네, 정광재입니다. 반갑습니다.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내일이면 국민의힘 새 당대표가 결정이 됩니다. 결선에 진출한 김문수 후보, 장동혁 후보. 자, 두 사람 중에서 누가 될까요? 홍 전 의원님. 네. 누굽니까? 막판까지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좀 혼전인 것 같습니다. 전당대회가 시작될 때만 하더라도 김문수 후보가 뭐 바로 직전 대선 후보였고 해서 아주 손쉽게 낙승이 예상됐습니다만은 예상외로 장동혁 후보 빨리 좀 치고 올라왔고 그러면서 지난 22일 날 1차 결정을 하지 못하고 이제 결선 지금 투표까지 갔습니다. 네. 결선 투표까지 감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좀 있습니다. 지금 김문수 후보는 이제 그 한동훈 지금 전 대표라든지 또 뭐 최대한 어떤 통합해야 된다 뭐 이런 입장이고 또 네. 장동혁 후보는 좀 더 선명성 내지는 좀 투쟁성을 강조하는 이런 어떤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조경태 안철수 후보의 지지자들 어떻게 가느냐 또 반대적으로 또 강성 후보자의 또 어떤 반발 심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어떤 막판 또 여러 가지 또 변수가 있어서 참 내일 마지막까지 조금 예측하기 힘든 상황까지 간 것 같습니다. 네, 힘든 건 알겠고요. 그래서 홍 전 의원님께 여쭤봅니다. 누굽니까? 저는 뭐 0.1% 정도는 김문수 후보가 조금 앞서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마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투표 동료까지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관점에서 아마 홍 전 의원님께서 분석을 해주신 것 같은데 정원수 대변인은 누굽니까? 저는 홍 전 의원께서 예측하신 것보다는 조금 더 격차가 있게 김문수 후보가 당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제가 뭐 아직 그 당직 대변인을 맡고 있는데 선거가 이제 다 마무리됐잖아요. 10시에 ARS 선거가 마무리되는데 뭐 그런 점들 고려하면 조금 더 쉽게 그러니까 얘기한다면 주변의 이야기들을 좀 정리해서 뭐 분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장동혁 후보가 상승세를 탄 건 맞죠. 예. 처음에는 김문수 후보가
어쩌면은 4명이 치르는 선거에서도 과반을 득표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근데 이 4명에서 할 때 과반 얻는다는 건 사실 쉽지 않은 구도예요. 그렇다면 뭐 대략 4명이 했었을 때 장동혁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비슷한 수준의 득표율을 기록했을 거고 나머지 조경태, 안철수 후보가 기록한 이른바 쇄신파 이 당내 지지 세력을 누가 가져갈 거냐가 관건이 될 거잖아요. 거기에서 아무래도 좀 이렇게 대립각을 크게 세웠던 장동혁 후보 쪽으로 표가 가긴 어렵다라고 보는 게 상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은 여론조사 전문가인 배종찬 소장님도 공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 생각은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김현정 의원께서도 뭐 다른 당이긴 합니다만 네. 또 민주당 전당대를 보면서도 상당히 또 관측을 적중을 시켜서 많은 분들이 또 경탄에도 맞지 않았었고요. 자, 이번에 김문수입니까? 장동혁입니까? 김문수 후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일단 뭐 둘 다 반탄파 후보인 건 동일한 거고 누가 더 이제 강성이냐 아니냐에 대한 것은 장동혁 후보가 이제 강성 지지층을 끌어모으는 전략으로 쓴 것 같고 이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친한계하고 이제 안철수 후보 지지자들을 이제 좀 포용하겠다라는 스탠스를 갖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그 뭐 더 득표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네. 저는 그거 외에도 대선 후보였다는 것이 아주 큰 메리트가 된 거예요. 메리트가 될 것이라 생각해요. 저희 당도 보면 대선에서 한번 낙선하신 분이 그 다음에 꼭 다시 대통령 되잖아요. 문재인 전 대통령도 그랬고 이재명 대통령도 그랬고. 네. 그래서 한번 대통령 후보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이제 국민의힘이라든지 또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기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장 준비된 후보다라는 인식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저는 김문수 후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거기다 이제 또 어쨌든 한동훈 전 대표도 지금 뭐 애둘러서 지원 사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지난번에 63% 득표했잖아요. 그래서 뭐 그 정도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김문수 후보의 득표에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 대목입니다. 조계훈 부위원장께서는 이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는지요? 한동훈 전 대표와 전환길 중 누구를 선택하겠냐, 누구를 공천을 주겠냐 물어봤더니 김문수 후보는 한동훈 전 대표를 선택을 했고요. 장동혁 후보는 전환길 강사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게 막판 표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까요? 결정적 영향까지는 아닌데 영향을 미칠 것 같긴 합니다. 예, 저도 사실은 뭐 장동혁 후보가 막판에 이 강성층으로 결집이 이루어져서 상승하고 있었던 건 분명해 보이지만 예. 김문수 후보를 넘기에는 약간 힘이 붙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 전 대표의 지지 표명이 김문수 후보에 더 도움이 돼서 사실은 당선 가능성은 훨씬 더 높아진 건 맞지만 과연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했던 분들이 그렇게 적극적인 선택에 나설까 싶기는 합니다. 이제 다른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지금 뭐 김문수 후보가 되든 장동혁 후보가 되든 결국에 반탄이란 것에서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고 전환기 씨하고의 관계 문제도 뭐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뭐 입당을 하면 신청하면 받아주겠다 이런 입장에서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뭐 지지 표명을 한다고 해서 과연 한동훈 전 대표를 끌어안고 더 나아가서 한동훈 대표의 당내 입지를 어느 정도 보장해 주는 방식으로 당 운영하는 거는 쉽지는 않아 보여서 일단 지지 표명하는 것은 한동훈 전 대표 차악 이의 선택이라고 애둘러 그렇게 입장을 밝히고는 있지만 네.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로서는 선뜻 이렇게 한동훈 대표가 했다고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투표하는 분위기까지는 되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도움은 되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네. 여하튼 내일 김문수 후보 또는 장동혁 후보 두 사람 중 누가 되더라도 뭐 탄핵 반대 성격이 있습니다. 홍사님님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청래 대표는 또 뭐 이따가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조국 혁신 연구원장인가요? 계속해서 국민의힘은 없어져야 될 당이다. 악수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문수 후보든 장동혁 후보든 두 사람 중 누가 되면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악수를 할까요?
저는 정청래 대표가 계속 악수를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집권 여당 대표가 사실은 이런 어떤 태도를 보이는 것이 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은 물론이고 일반 국민들에게도 굉장히 좀 안 좋은 어떤 그런 인식을 줄 겁니다. 지금 정청래 대표 이런 어떤 강성 어떤 태도, 지금 여야의 어떤 협치를 뭐 이야기하기 전에 뭐 내란 진압이 문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결국은 손해를 보는 것은 집권 여당이고 그리고 정부입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어려움을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비행기에서 이제 기자 간담회 할 때도 나는 여야 협치를 한다 뭐 그런 어떤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측면에서 계속해서 좀 갈등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지금 누가 되더라도 이런 어떤 여야 국면이 갈등 관계가 계속 있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이 일요일 날 어제 노란봉투법이라든지 네. 또 더 센 상법을 강행 처리했고 앞으로도 그런 어떤 입법 폭주가 계속해서 진행되는 이런 어떤 상황에서는 국민의힘으로서는 소수 야당으로서 결국은 이런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알리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김현정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질문을 받고는 야당 대표가 이 탄핵 반대 입장이라 하더라도 대화를 하겠다, 소통을 하겠다. 이렇게 되면서 상당히 이 정청래 대표의 악수 딜레마, 정청래 대표가 좀 이게 스텝이 꼬여버리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대통령하고 당대표의 역할은 서로 틀리잖아요. 대통령은 당연히 이제 당선되는 순간 전 국민을 이제 대표하는 분이기 때문에 국민통합 차원에서 당연히 야당 대표나 이런 거 가릴 것 없이 다 만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맞고 네. 다만 이제 그 정청래 당대표가 이제 지금 뭐 어차피 그 김앤장 후보라고 하더라고요. 그 김앤장 후보 중에 누가 되든 간에 어쨌든 반탄파 후보이고 그 강경 대여 투쟁을 지금 그 뭐 예고하고 있는 그런 후보들이기 때문에 여야 관계가 강대강 대치로 갈 가능성은 이제 높아 보이는데 그 정청래 대표의 입장도 명확하거든요. 그러니까 내란 종식이 아직 되지 않았다는 거고 내란 종식 또는 내란 종식하는 과정에 지금 있는데 그 전에 그 국민의힘에서 이런 내란과 그 불법 계엄에 대해서 반성과 사과를 하지 않으면 낙수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의 그런 그 태도 변환, 그 사과나 반성 뭐 이런 것들이 전제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정청래 대표는 그냥 그런 관계, 그러니까 뭐 이렇게 불편한 그런 협치보다는 선명 여당의 당대표로서의 모습으로 가져갈 것 같고 또 그것을 이제 뭐 민생 법안이라든지 또는 개혁 법안, 검찰, 언론 그리고 이제 또 사법개혁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 인해서 여야 관계에서의 우위를 쓰는 그런 전략으로 가져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예. 제가 옆에서 지켜본 정청래 대표의 스타일 자체가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정청래 대표는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여야를 다 아울러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래야 된다는 의미겠죠. 나는 여당 대표로서 따로 또 같이 굳은 일, 싸울 일을 하는 것이다. 정청래 대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건 그러면 악수는 계속 안 하겠다는 걸로 봐야 될까요? 여당 대표가 해야 할 일이 야당과 싸울 일인가요? 저는 여당 대표가 할 일이 야당 대표를 만나서 국회 운영 과정에서 협의할 거 협의하고 설득할 거 설득해서 전반적인 의사 결정을 원만하게 하는 게 여당 대표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우리 당 대표가 누가 되든 간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에게 전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대화의 손길을 우리 당 대표가 내밀었을 때 이 멍석 깔렸을 때 나오는 게 좋습니다. 괜히 또 따로 이렇게 숨어 있다가 그 계기를 마련해 갖고 나와서 노래 부르려면 정말 어색하거든요. 멍석 깔아줄 때 나와서 같이 서로 어떤 식으로 그 국정 운영에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고 경쟁할 부분은 경쟁할 건지 이 부분을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노란봉투법 방금 전에 이제 홍석준 전 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노란봉투법 노조법 2조와 3조를 이제 개정하는 것인데 민주당 주도로 일요일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오늘은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도 여당 주도로 의결됐는데 조경보 위원장님 핵심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번 통과된 법안 관련된 내용이요. 그 지난번에 1차 개정 때 원래 다 합해져서 같이 논의된 건데요. 네. 집중 투표제 도입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안 이건데 이게 뭐 새롭게 1차 개정을 한 다음에 추가된 게 아니라 원래 계속 같이 논의가 되고 있었는데 워낙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상법 개정 자체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반대를 하니까 1차적으로 수용될 만한 거를 먼저 이제 통과시키고 이번에 이 집중 투표제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하는 건데요. 이게 기업 경영의 투명화, 소수 소액 주주 보호라는 원래 일관된 상법 개정안의 어떤 그 취지 아래 다 같이 포함되어 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예. 새삼스럽게 이 개정을 더 센 상법 뭐 이렇게 표현하던데 그거는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 같고요. 원래 애초에 민주당과 이 정부가 추진해 왔던 이 소액 주주 보호 주식시장의 투명성, 공정성 보장 이 차원에 추진되는 상법 개정안이 이제 어느 정도 틀을 가지고 완성된 법안입니다. 네, 이 의견은 네 분께 다 여쭤볼 테니까요. 홍순철 전 의원은 아까 이 노란봉투법 더 센 상법에 관해서 상당히 좀 격앙된 반응도 보이셨습니다. 자, 일요일에 통과된 노란봉투법 그리고 오늘 통과된 더 센 상법 국민의힘은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이게 국민의힘이 반대하기보다는 경영계에서 아주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EUCCK 주한 EU 상공회의소라든지 암참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등의 회장들도 아주 눈물로서 호소할 정도로 굉장히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노란봉투법이 시행되게 되면 이제 모든 어떤 사업장의 결정, 경영 결정이 이제 파업 내지는 노조 등 쟁의 대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투자 내지는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노조에서 파업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원청에서는 하청에도 모든 것까지 또 파업의 또 대상이 될 수 있고 네. 또 손해배상 문제도 굉장히 또 많이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불법 파업이 더 조장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지금 우려가 되는 것이죠. 특히 상법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 주가 5천 시대를 열겠다 이런 건데 지금 1, 2차 상법 개정 그 다음에 이제 또 돌아오는 것이 이제 자사주 소각 뭐 이런 어떤 시리즈로 아마 민주당에서 할 것 같습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세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은데 일단 첫 번째로 경영의 자율성을 너무 훼손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집중 투표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동안에도 있었는데 이게 경영은 또 자율성을 했는데 이제는 의무화하도록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방송법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방송국장, 편집국장 등의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노사가 의무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너무나 지금 이제 침해를 지금 하고 있는 면 그리고 사유재산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이 침해 소리가 있는데 지금 대주주 일권을 지금 3% 뭐 하는 이런 어떤 문제와 아울러서 지금 이제 집중 투표를 하게 된다면은 대주주로서의 어떤 그런 어떤 권한이 굉장히 많이 축소됩니다. 그러되면 이게 마치 소액 주주를 보호할 것 같지만 오히려 기업 사냥꾼 특히 외국 기업 사냥꾼에게 지금 이제 지금 그 경영권을 어떻게 보면 좀 침해당할 그런 어떤 우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자 이런 식으로 됐을 때 과연 합리적으로 안정적인 어떤 경영을 이제 할 수 있을 것이냐. 지난번 상법에서도 모든 이제 결정에 대해서 이제 소액 주주가 이제 지금 그 소송을 또 제기할 수도 있는 상황까지 많이 확대됐기 때문에 전반적인 경영과 투자에 있어서는 기업은 굉장히 많은 우려를 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기업 경영에서는 아주 심각하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 개정안을 경제내란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노란봉투법은 미국과의 관계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상법은 방금 전에 이야기하신 대로 코스피 5천과 관련돼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김현정 의원께서는 또 금융 전문가이시다 보니까 어떻게 보시는지요? 제가 상법 대표 발의했고요. 어제 필리버스터도 제가 직접 했습니다. 이 지금 자꾸 이제 이 상법 개정 관련해서 이게 뭐 기업 죽이기 법안이다. 기업의 발목 잡는다. 자꾸 이렇게 호도를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 더불어민주당이 기업의 발목을 잡으려고 형법을 개정합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정말 그 지독한 박스권에 갇혀가지고
그 PBR이 지금 1밖에 안 되잖아요. 3,000포인트 이전에는 0.8이었습니다. 그 PBR이라는 것은 그 장부가치, 회사의 가치에 비해서 주가가 저평가되었느냐 고평가되었느냐를 판단하는 척도인데 1보다 낮으면 저평가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신흥국 지수의 평균 PBR이 1.8이에요. 우리가 지금 기업의 가치는 좋은데 주가가 저평가되고 있어서 그 PBR 1밖에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제대로 된 평가만 받더라도 1.8, 신흥국의 평균인 1.8만 되더라도 지금 현재 주가가 5,000포인트 넘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독한 그 저평가의 박스권에 지금 갇혀 있는 그 현실을 타개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상법 예. 개정이. 그러면 이 내용을 살펴보면은 지금 2차 상법 개정에 대해서 집중투표자랑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1명에 2명을 확대하는 거잖아요. 예. 두 가지의 핵심은 뭐냐면 이사회와 감사위원회 독립성을 강화시키라는 거예요. 원래 이사회가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오너 경영 중심이어가지고 또 거수기 역할을 했잖아요. 감사위원회도 감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지적들을 끊임없이 받아왔고 그것을 정상화시키자는 겁니다. 그래서 집중투표제를 통해서 이사회의 구성도 소액주주들의 목소리도 담길 수 있도록 다양화도 시키면서 독립성도 보장하고 감사위원도 주총에서 직접 2명을 분리선출함으로 인해서 그 독립적으로 경영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 본연의 감사위원회 역할이잖아요. 그거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 이런 법안들을 해야 되느냐? 문제는 그동안 오너 체계, 그 지배주주, 대주주의 체계에서의 그 잘못된 기업 경영이 그 기업의 그 경영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또 자본시장이라는 그 주식시장의 그 투명성 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했기 때문에 국내의 주식 투자자들은 미국으로 해외 그 주식시장으로 떠나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거나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국내 주식을 사는 소위 말해서 헐값으로 그 주식을 헐값으로 사는 디스카운트네요. 디스카운트에 그게 계속 반복돼 왔다는 거죠. 그러면 이 상법 개정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정상화시킴으로 인해서 자본시장을 그 투명하게 만들므로 인해서 그 해외로 나갔던 국내 투자들도 끌어들이고 또 예. 외국인 투자들도 끌어들이고 그리고 그 주가도 제대로 된 평가를 받도록 하자는 게 상법의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에도 뭐 암참 얘기하시고 뭐 예. 저 상공회에서 미상공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고 기업들에서 반대한다라고 하는데 저는 반대로 기업들이 왜 노란봉투법하고 상법을 반대하느냐를 좀 반문하고 싶습니다. 그 결국은 상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는 편법적 지배구조 개편하고 투자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것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된 원이거든요. 그럼 편법적 지배구조를 오너 일가의 경영권 승계라든지 편법적인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그동안 해왔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주식시장은 어떻게 됐냐면 그렇게 반대하는 재계가 가장 많은 지분을 갖고 있는 지주사 있죠. 네. 지주사의 주식이 가장 급등했습니다. 급등한 이유가 뭐냐면 이 상법이 개정되면 그 편법적 지배구조가 없어질 것이고 자본시장이 투명해질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알겠습니다. 시장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 노란봉투법 관련해서도 이것이 암참에서 반대한다 그러는데 미국에서도 이 지금은 우리 노란봉투과 같은 내용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인의 나라의 노동자들한테는 그렇게 똑같은 노사 대등이라든지 또는 노동상권에 대해서 보장을 해줘야 되면서 대한민국에 있는 노동자들은 예. 그냥 비용 절감의 대상으로만 살아야 되는 겁니까? 그건 잘못된 주장이죠. 자, 다른 의견 듣고 또 시간적 여유가 되면 또 다시 한번 더 돌아오겠습니다. 정광진 대표님. 네, 김현정 의원님이 필리버스터를 멋지게 하시더니 오늘 이 발언도 굉장히 길게 하셨는데 오늘 그 재밌게 본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이 노란봉투법이 통과됐다고 하니까 주식시장에서 로봇 관련주들이 20% 급등했대요. 급등했습니다. 그 왜 그랬겠습니까? 노란봉투법이 통과가 됨으로써 우리나라의 노사 관계가 굉장히 좀 더 악화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이거잖아요. 노란봉투법이 통과됨으로써 노조가 파업을 더 쉽게 할 수 있는 유인이 생긴 것 아니냐라는 걱정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러면 그냥 사람 쓰는 대신 그러니까 고용을 줄이고 이 인력을 다 로봇으로 대체하겠다라는 움직임이 빨라질 것이다. 그래서 로봇 관련 그 주식들이 급등했다고 하는 걸 보면 네. 노란봉투법이 과연 지금 이렇게 선의를 갖고
법을 도입한다고 하지만 현실에서 그렇게 작동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예. 우리나라와 미국 또 유럽 이런 데에 파업 문화가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파업하면요 산업 현장을 점거합니다. 그래서 산업 공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파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근데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는 그냥 밖에서 편말 들고 스트라이크 하는 거예요. 이런 현실들을 고려한다면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불법 그 파업에 대한 책임 배상 제한 이런 것들을 제한시키는 게 과연 우리 국가 제조업 특히 경쟁력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야 한다는 거고 이 유예기간 6개월 두기로 했잖아요. 근데 우리 당이 그거 1년 유예기간으로 연장해달라 또 경제계에서도 1년으로 해달라고 그랬는데 굳이 6개월밖에 안 주겠다고 한 이유도 네.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경부 위원장님 지금 그래서 국민의힘은 이 노란봉투법 더 센 상법뿐만 아니라 방송산법에 대해서도 헌법 소원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헌법 소원을 했을 때 이게 뒤집힐 가능성이 있습니까? 전혀 없죠. 그러니까 헌법 소원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이제 법률 헌법 소원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법률이 이제 시행됨으로써 이것이 국민들의 어떤 기본권을 침해할 때 이제 하는 헌법 소원 형태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뭐가 위헌이라는 건지 이런 구체적 설명을 좀 해주셔야지 그냥 헌법 소원하겠다. 그러니까 마치 이게 헌법 위헌적인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고 주장을 하는 건데 구체적 내용이 하나도 나와 있지도 않고 실제 이 법안 자체가 대표적으로 이제 집중 투표제 같은 거 이미 상법에 있습니다. 그거를 정관으로 배제하는 조항에서 시행을 안 시키고 있었던 거죠. 이게 무슨 어떤 면에서 뭐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건지 어떤 국민의 누구의 어떤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건지 구체적 설명을 해야 반박도 할 텐데 일단 그냥 하겠다고 하니까 한번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뭐 오래 걸리지 않아서 바로 기각하거나 각하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이 특검법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겠다. 이것도 지금 여의도 정가에서는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인력을 대폭 보강하는 내용을 담은 특검법 개정안 처리를 27일 민주당이 처리하려고 했다가 특검팀의 의견을 먼저 묻고 진행하겠다. 이제 일단 한 발 물러선 상황입니다. 오늘이 25일인 거죠. 그러니까 시간적 여유가 좀 있는데 자 국민의힘은 특검법을 더 기간을 연장하는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면 9월 정기국회를 아예 보이콧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의 대변인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민주당이 특검을 대하는 태도는 우리 당이 예상한 그대로 가는 것 같아요. 특검 처음에 이 3특검 발족할 때부터 첫 번째는 뭐 최장 170일 이렇게 한다고 했지만 결국에는 계속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는 이유로 내년 지방선거 6월에 있잖아요. 내년 지방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로 계속 끌어보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경향이 있는 것 같고 근데 이걸 또 막을 수 있는 우리의 물리적 방법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107석이라는 소수 야당의 한계로 인해서 특검 통과시킨다고 하면 지금 뭐 민주당과 법여권 언제든지 통과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물론 지금 뭐 여론을 감안해서 약간의 속도 조절하는 것 같은데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정청래 민주당 대표에게만 해당하는 말이 아닙니다. 민주당도 의회를 운영하고 지금 특검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과거에 본인들이 야당일 때 기승전 정치 검찰로 얼마나 공격했었습니까? 근데 지금 특검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부분은 뭐 그런 유혹에 빠져들 수는 있겠지만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조기현 부위원장 갔다가 홍석준 전화로 했습니다. 조기현 부위원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내란 특검 또 김건희 특검 또 최혜병 특검이 3대 특검 아니겠습니까? 예. 대체로 끝나는 날짜가 언제쯤입니까? 이제 최혜병 특검이 먼저 시작해서 조금 빨리 끝나고 원래 수사 기간도 60, 30, 30이니까 이제 11월 말, 12월 초 원래 그렇죠. 최장 120일에서 150일이니까 특검들이. 네. 그러면 지금 내란 특검도 그렇고 끝나는 시점이 대략 11월 말 12월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이 8월 말이니까 그 기간 내에 끝내기는 어려운 건가요? 그래서 일단 뭐 의견을 좀 특검의 의견 일단은 9월 내 처리 목표였는데 그때는 수사 인력하고 대상 범죄 이 관련해서 수사하면서 예를 들면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 집사 게이트가 인지 사건으로 이제 수사 대상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영장이 기각됩니다. 이게
이 특검의 수사 대상 범위에 특검법에 안 들어와 있다고 해서 이제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계속 발생할 것 같아서 수사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거고 수사 인력 늘리는 거고 아직 이제 기간 문제까지는 특검의 의견을 듣겠다는 겁니다. 네. 실제 이 수사 기간 가지고 지금 수사 진행 속도, 진척 속도에서 문제가 없겠냐, 수사 대상 범죄를 다 마무리할 수 있겠냐를 좀 들어보고 이제 한꺼번에 이제 처리하겠다는 건데요. 근데 이 특검법 가지고 계속 끌어간다 지방선거까지 그 민주당에도 그 호재 정치 이용한다고 좋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 관련된 또 김건희 여사 관련된 국정농단 뭐 내란 관련된 수사 그렇게 하고 뭐 하루가 다르게 막 그 수사의 성과나 내용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과정에 있다고 뭐 민주당 지지율이 계속 치솟아 올라가고 있습니까? 정부 관련이 없는 겁니다. 이건 수사는 수사로서 내란과 이 김건희 씨 윤석열 정권의 어떤 국정농단에 대해서 수사로 완료하고 그것을 하라는 국민적 요구는 따로 있는 거고요. 이제 그거를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무한히 특검을 연장하는 것이 민주당의 정치에 이익이 된다. 이런 판단은 전혀 없는 거고 딱 한 가지 특검 연장, 기간 연장 대표적으로 또 수사 인력 확대에 막을 방법이 있습니다. 이 국민의힘에서요. 윤어게인 이런 거 하지 말고 두 분 얼른 가서 수사 똑바로 받으라고 하면 됩니다. 한 측면에서 수사 기한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게 뭐냐면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수사 전혀 협조 안 되고 있습니다. 계속 이제 공범이라든가 다른 압수수색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증거 확보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게다가 이제 가면서 인지에 대한 사건까지 더 넓어지면 이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김건희 여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사 태도가 예. 수사 기한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이런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수사 기한까지만 버티고 나면 부실한 기소를 할 거고 공판에서 다퉈보겠다. 알겠습니다. 이런 전략이 분명히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럼 수사 기한 연장해서 철저히 수사할 수밖에 네.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내란 특검은 11월 14일까지 오늘이 8월 25일이고요. 내란 특검은 11월 14일까지 최상병 특검은 10월 29일까지 수사가 가능합니다. 홍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특검 민주당에서 제기되고 있는 특검 기간 연장. 저는 이 주제를 둘러싸고 그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권의 말이 계속 달라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과 한마디도 없이 계속해서 거짓말을 반복듯이 하고 있어요. 자, 지난번 대선 국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정권을 잡으면 정치 보복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치 보복 없다. 내란 어떤 수사는 몰라도 정치 보복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3대 특검을 통해서 뭐 인지수사뿐만 아니라 내란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어떤 범위가 지금 이제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규모도 2017년도 국정농단 어떤 특검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검사마다도 120명의 총 577명의 메모드 지금 특검으로 지금 했는데 그때도 3대 특검을 출발시킬 때 민주당 어떤 이야기 했습니까? 오히려 일반 검찰보다는 기간이 주어진 기간 내에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국정 어떤 갈등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런 논리로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거는 제가 토론하면서 귀에 따갑게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히려 민주당 그 의원들 하는 이야기가 오히려 특검을 고마워해야 된다. 기간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와서는 또 특검 기간을 또 연장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 명분을 조금 전에 우리 조변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김건희 여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협조하고 있지 않다. 이것 때문에 연장을 해야 된다. 이거는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과연 이런 부분을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네. 정치적 저는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거라 봅니다. 네, 김현중 의원님. 아니 뭐 그 당시에 민주당 어떤 분이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기간 내 처리하는 게 좋다는데 그걸 거짓말했겠습니까? 진짜 그런 마음이었겠죠. 그런데 실제로 특검이 수사를 하다 보니까 관련된 인지수사도 화수분처럼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또 수사의 비협조도 분명한 그 사실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특검에서도 그런 그 기관과 인력의 그 중원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지금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특검에서 국회의장한테 아마 공문을 보낸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 요청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그 뭐랄까 이렇게 그 처벌을 두려워해서 진실을 제대로 말을 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관련해서도 뭐 이렇게 범행을 자수하거나 신고했을 경우에는 형을 감면할 수 있는 그런 그 규정들을 특검법에 좀 이렇게 신설해 달라. 뭐 이런 것들도 내란 특검 쪽에서 요청이 오는 거죠. 그리고
아니 우리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어떻게 이 지금 3대 특검을 가지고 자꾸 정치 보복을 한다라는 프레임을 하는지 난 이해가 할 수 없는 게 진짜 정치 보복은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한 얘기가 있잖아요. 온 가족 탈탈 털어가지고 뭐 계속 수사하고 재판하고 1년 정도 하다 보면 다 저거 된다 뭐 이런.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당대표 시절에 367명 한 명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그 권성동 의원 그 통일교 관련해 가지고 각종 의혹들 뭐 돈 받은 것도 지금 대선 불법 자금 혐의도 있는 거고 당내에 그 당대표 선거와 관련돼서 집단 입당하는 그 혐의도 그냥 의혹이 아니라 진술이 나온 거잖아요. 증언이랑. 그러면 조사해야죠. 수사하고. 그런데 압수수색 뭐 한 번밖에 더 있습니까? 그럼 367번 한 거를 정치보복이라고 해도 그 부정하는 분들인데 어떻게 이게 제대로 된 수사도 하지도 않았는데 정치보복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분명한 것은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최혜병 특검은 그 특검에 그 특검이 설립된 특검이 뜬 목적들이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그에 대한 수사들을 좀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범위가 많아지고 또 수사도 알겠습니다. 제대로 협조가 안 되니까 기간이나 뭐 이렇게 인력에 대한 그 증언 요청들이 있는 것이다. 그거에 맞추는 것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얘기 좀 해볼까요?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 심사를 받는 전직 총리가 이제 됐는데 일단 조기현 부위원장께요. 지금 한덕수 전 총리가 구속 심사를 받는 내용이 뭡니까? 일단 혐의는 6개 범죄 사실입니다. 네. 내란 우두머리 방조하고 그 이후에 사후 개헌 문건 작성 폐기와 관련해서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 문서 손실, 또 헌법재판소 국회에 출석해서 개헌 문건 보지 못했다 내지 또 개헌을 막으려고 했다. 국무회의는 국무위원들을 통해 설득해 보려고 했다는 위증 등 해서 이제 6개 혐의인데요. 이제 개헌 문건 받았다는 걸 이제 인정했죠. 자백을 했습니다. 계속 부인하다가 구속영장 신청이 될 것 같으니까 이제 수사에 협조하고 자백하는 취지로 했는데 지금까지 했던 태도들을 보면 네. 내란 우두머리 방조도 사실은 이게 특검이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한 것 같습니다. 방조 그러니까 내란의 성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소극적으로 가담한 정도로 지금은 보고 있는데 실제 개헌 문건을 대통령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CCTV에 확인되는 바에 의하면 이상민 전 장관과 그걸 보면서 꽤 몇 분여 동안 뭐 이렇게 상의를 합니다. 그걸로 인해서 이상민 장관은 그 직후에 소방청하고 서울경찰청에 단전단수 지시가 내려갔습니다. 주요 임무를 실행한 겁니다. 그래서 중요 임무 종사자의 핵심 혐의로 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저는 한덕수 전 총리 관련해서도 사실은 비슷한 정도의 가담 실행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특히 국무위원회 소집한 거는 단순 방조를 넘어서 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 가담이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결국 기소될 때는 이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그러니까 상당히 중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 27일 구속 실질 심사가 진행될 텐데 예. 구속 여부는 어떻게 보세요? 발부 가능성이 매우 높죠. 네. 거의 뭐 확실할 것 같습니다. 정관식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이미 구속영장이 신청됐었고 구속 촉구심에서도 그게 기각이 돼서 구속 상태에 있습니다. 네. 근데 이 계엄이 사실 행안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이 건의해서 국무총리를 거쳐서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 지금 한덕수 전 총리가 있는 거잖아요. 혐의도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고 있고 이상민 전 장관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혐의를 받고 있고 그보다 조금 더 중한 정도의 혐의가 적용된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의 뭐 사법부가 법원이 그 구속영장 발부 행태를 봤을 때는 저도 뭐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홍 전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뭐 발부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가 좀 냉정하게 보기보다는 2017년도 국정농단 어떤 재판과 거의 뭐 비슷하게 특검이 발부되는 어떤 그런
구속영장에 대해서 좀 냉정한 어떤 그런 판단을 좀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습니까? 지난번 2017년 국정농단 때 했던 상당수의 건들이 다 무죄로 특히 사법농단은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법원행정처장 두 분 다 거의 관계된 사람들이 전부 다 무죄로 됐습니다. 저는 네. 지금 이렇게 특검 광풍에 의한 이런 어떤 수사가 너무 좀 지나치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사법부조차도 합리적인 것보다는 거의 뭐 특검에 좀 끌려가는 어떤 그런 형국이다. 그렇게 보고 시간이 지나서 재판하는 과정에서 좀 진실은 좀 드러나리라고 봅니다. 지나치다라는 인식을 또 홍석준 전 의원은 말씀하셨는데요. 김현정 의원은 어떻게 보시는지? 아니 그 내란 숙의 우두머리에 그 거의 공범의 혐의를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그 전 국무총리로서 그리고 국무총리로서 그 동안에 그 해왔던 그 거짓말하고 그 뻔뻔스러움을 생각하면은 그 국민에 대한 배신을 한 거를 생각하면은요 정말로 엄중한 법의 잣대로 저는 수사하고 구속영장 뭐 신청도 하고 기소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처음에 전부 다 발뺌했잖아요. 자기는 뭐 몰랐다라고 했는데 그 합법적인 국매를 열기 위해서 국매에 소집을 했다라는 것도 지금 확인되고 있는 거고 그것은 거의 그러면은 이게 이 불법적인 비상금을 한다는 걸 사전에 알았다는 그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거고 또 그 선포문도 처음에는 뭐 받은 적 없다 그러다 나중에 말 바꿨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줬다라고 했고 또 사후 선포문도 작성했다가 폐기했지만 그것도 다 증거인멸에 그런 그 여지들이 대단히 다분한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것뿐만 아니라 갑자기 대선 후보를 출마를 했어요. 후보 교체 시도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와서 이렇게 돌이켜 보면 이 한덕수 씨가 결국은 그 내란범의 그 혐의에서 벗어나려고 대통령이란 자리를 자기의 그 범죄 피난처로 삼은 거 아니냐라는 그 생각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말 너무도 무도하고 좀 국민에 대해서 정말 그 뭐랄까 이렇게 공직자로서 정말 해서는 안 될 그런 것들을 너무나 서슴지 않고 했던 그런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홍 전 의원 보시기에는 한덕수 전 총리의 대선 출마 시도가 다분히 좀 이 범죄의 피난의 의미 방금 전에 이제 김현정 의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의미가 있었다고 보시는지? 글쎄요. 저는 뭐 그건 좀 지나친 해석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는 당시에 굉장히 우파 보수 진영 내에서 지지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압도적인 1위를 달릴 때도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당 내에서 한덕수 총리의 이제 콜업이 계속해서 있었고 특히 당시에는 굉장히 좀 불리한 어떤 그런 선거 구도였기 때문에 필선 카드가 결국은 빅텐트다. 그 빅텐트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한덕수 총리, 이낙연 전 대표 등등이 이제 거론되면서 자연스럽게 한덕수 카드가 이제 부각이 된 것이고 그래서 합류를 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이걸 가지고 뭐 피난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좀 글쎄 확대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잠시 참여 안내 로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KBS 열린 토론.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여의도 내변인들 2부 이어가겠습니다. 스튜디오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주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사실상 미국 현지 시각으로는 25일입니다만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자정을 넘어가는 바로 내일 오전 1시 15분부터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워싱턴 DC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최종적으로는 현실적이고도 합리적인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이다. 최선을 다하겠다. 지금 이 대통령실의 3실장까지 이번에 가고 있는데 강훈식 비서실장까지 가면서 이례적인 참여다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올 정도로 상당히 긴박한 상황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먼저 네 분께 오늘 정상회담 어떻게 예상을 하시고 어떤 이슈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는지 먼저 김현정 의원부터요. 네, 일단은 뭐 예상하는 것처럼 이제 대미 투자라든지 이제 그 대미에 대해 미국에 대한 직접 투자 있잖아요. 3,500억 불에 대한 내용들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국방비와 관련된 것들 그리고 관세 협상 맺은 것들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 그런 것들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제 그 논의가 이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제 뭐 향관에는 그 전에 그 협상할 때는 없었던 뭐 농축수산물에 대한 개방 요구도 농산물 개방 할 것이다 이런 또 우려도 있고 그래서 사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녹록치는 않다라는 것은 뭐 좀 전에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서도 느껴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실제로 뭐 그 처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비서실장, 정책실장, 안보실장, 3실장이 다 이렇게 같이 총 출동해 가지고 총력전을 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이제 이게 대단히 중요한 협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어쨌든 지금 그 뭐 트럼프 그 대통령이 한미 FTA가 체결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관세를 매기고 하면서 시작된 그런 이제 그 과정이라서 우리나라가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것을 우리가 성과를 많이 얻어내는 것보다는 이제 얼마나 방어하느냐에 초점이 많이 맞춰질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그 회담을 통해 가지고 한미 간의 그 뭐 동맹도 공고히 좀 하는 계기도 되고 또 실제로 국방이라든지 안보나 이런 측면들을 지금 우리가 강점을 갖고 있는 조선업 등을 가지고 지렛대를 좀 삼아서 그런 일방적으로 뭐 방위비 국방비를 올려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상호 경제적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그 곳으로 이렇게 화두를 좀 돌려서 그런 성과를 좀 가져오는 그런 전략들을 좀 써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많은 준비를 해온 만큼 뭐 좋은 성과를 기대합니다.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내일로 이제 자정을 지나서 1시 10분쯤에 이재명 대통령이 백악관에 도착을 하고 그리고 약 15분 후부터 바로 백악관의 오벌 오피스에서 회담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광진 대변인 어떻게 보시는지요? 굉장히 어려운 회담이 될 겁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금 아마 일괄 타결을 추진하려고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세 협상 마무리됐다고는 하지만 거기서 디테일한 부분 아직 그 확정지지 못한 것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농축산물 추가 개방과 관련한 것은 한국과 미국이 지금 설명한 바가 굉장히 다르고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미국이 특히 쌀이나 30개월 원령 이상 소고기 수입 이것은 본인들이 굉장히 유리한 협상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레버리지로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3,500억 불 투자 여기에 한 푼이라도 더 투자 받으려고 미국 측 얘기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나라의 주한미군 주둔비 뭐 전략적 유연성 이런 것까지 다 한꺼번에 이재명 대통령과 일괄 타결을 추진하려고 할 텐데 그 가뜩이나 이제 우리나라에선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실 본인이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는 한국과 협상할 때는 보수 정권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을 겁니다. 그게 미국 전반적인 정치권이 갖고 있는 컨센서스고요. 그러니까 여러 그 이재명 대통령이 방미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있었는데 글쎄 이재명 대통령이 뭘 내주고 뭘 갖고 올지 지난 7월 말에 내놓은 그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는 분명히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그것이 과연 그냥 한 달 정도 시간만 벌었던 건지 아니면 진짜로 좋은 성과를 갖고 오는 건지는 결국에는 내일 어떤 그 합의문 또는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현재로서는 공동 성명은 발표되지 않는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조경보 위원장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그렇죠. 트럼프 스타일상 문서화된 공동성명 남길 것 같지 않고 마크에서 지금 뭐 테이블에 올려놓은 모든 의제에 대해서 사실 일방적 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이 내용 구조적으로 주한미군 주둔해서 이 한국의 안보와 관련된 기여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 분명히 있지만 한미 상호보호 조약이라든가 한미 행정협정에 의해서 지금까지 안정적으로 다 상호 협력하에 진행돼 오는 건데 지금 갑자기 일방적으로 이 그 방위 분담금을 갑자기 10배 더 올려라고 얘기한다든가 이 사실 보면 주권의 어떤 자주권에 대한 뭐 이 간섭일 수도 있는데 국방비를 뭐 몇 프로 더 올려라 이런 요구를 하거나 뭐 이런 게 있어요. 물론 한미가 이제 군사적 동맹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협의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어쨌든 통상이나 안보나 지금 트럼프의 일방적 지금 요구가 일단 테이블에 올라온 상태에서 얼마나 이제 우리 실익에 맞게 주고받고 해서 성과를 내냐 힘든 회담이죠. 그런데 지난번 통상 협상 때도 마찬가지지만 유럽이나 일본에 비해서 훨씬 잘했던 건 마찬가지 맞습니다. 그 뒤에 이제 상세하게 문서로 합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트럼프의 스타일상 또 다른 얘기를 이번에도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뭐 비서실장까지 갔다는 건 무슨 문제가 생겼다기보단 전력을 다해서 뭐 재계 총수들 다 가 있고 이 대통령실 3실장 가 있고 뭐 통상교섭본부장, 산자부 장관 등 모든 역량을 다 집중해서 지금 이 소위 말하는 패키지 딜에 주고받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누구 일방이 이 성과 있는 회담 결과라는 건 있을 수 없을 것 같고요. 지난 통상협상 수준의 성과처럼 뭐 내줄 수밖에 없는 문제는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미 투자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기업의 이익도 살리고 전체적으로 이 우리 기업이나 정부의 부담은 줄이고 또 안보에 있어서는 확실한 한미 안보 동맹 관련 관계도 주축하면서 어느 정도 부담을 안고 이런 정도의 적정선의 합의가 나올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아마 그래도 이재명 정부가 잘 준비해온 만큼 성과 있는 결과를 내올 거로 기대합니다. 네, 1시 15분부터 30분간 백악관의 오벌 오피스에서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루어질 예정이고 배석자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45분경쯤에 끝나면은 옆에 있는 캐비넷 룸으로 옮겨서 비공개 오찬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홍석천 전 의원께서는 한미 정상회담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요? 굉장히 어렵죠. 일단 그 미국이 대하는 태도부터가 국빈이 아니라 일반 실무 방문이고 심지어 보통 외국 정상들이 왔을 때 그 숙소 내주는 블레어 하우스까지도 못하고 호텔에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지금 홀대를 받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는 이 문제는 단순히 이재명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앞으로 어떤 경제 면에서도 엄청난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사항이죠. 그런데 지난번 관세 협상도 굉장히 뭐 우리가 선방한 게 아니고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국가별 상호 관세만 하더라도 15%라고 하지만 우리는 일본하고는 달리 한미 FTA로 무관세였는데 15%가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또 가장 핵심적인 건 서로 말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우린 투자라고 하는데 미국은 투자 펀드 조성이라고 해서 그 펀드에서 나오는 수익은 미국의 어떤 부채를 갚는다는 등 그런 어떤 이야기로 완전히 내용이 다른 것이고 특히 지금 현재 그 농작물 특히 그 우리 정책 김영검 실장 같은 경우 그 쌀과 그 쇠고기는 이제 방어했다고 했는데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도 역사적인 쌀 시장의 개방을 이뤘다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번 의제에서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좀 논쟁이 될 수밖에 없고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좀 많이 좀 밀리는 그런 형국이 되지 않을까. 특히 저는 지금 이재명 정권이 참 잘못하고 있는 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좀 전에 정강지 대변이 그 이제 포괄적 타협했는데 전 처음부터 지난 4월 25일 날 타협을 최상목 그 안덕건 패키지가 했을 때 어떤 시작했습니까? 경제와 안보는 같이 해야 되는데 그때 경제를 하고 이번에 또 안보까지 추가되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전략적인 유연화라든지 방위 협상이라든지 이런 어떤 문제까지도 굉장히 우리가 수세적인 협상을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또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중요한 상황에서 주미 대사까지도 지금 현재 없었잖아요. 그런 것들도 좀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단히 좀 아쉬운 국면입니다. 일단 주미 대사는 내정은 되어 있는데 지금 미국 쪽에서 아직 아그레망 인준이 되지는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 이 부분 김현정 의원께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일본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동행을 안 하고 미국으로 바로 갔습니다. 그리고 강훈식 비서실장까지 가니까 물론 이제 이게 총력전을 위한 것이다. 백악관 실장인 수지 와일스와의 또
면담도 예정돼 있는 거 아닌가라는 해석도 나오곤 있습니다만 일각에서는 뭔가 좀 불편한 게 있는 게 아닌가, 의제 조율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실제 무슨 일이 있는 겁니까? 아니 그 강훈식 비서실장의 표현처럼 뭐 난관이라는 그 난관이라기보다는 총력전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봐달라고 한 거잖아요. 예. 그게 맞는 말 같아요. 저도 좀 알아봤는데 지금 그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그 비서실장이 상당한 그 뭐 권력 실세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같은 이제 어차피 지금 강훈식 비서실장이 방미하는 것은 이번에 이제 비서실장 자격으로 가서 그 비서실장과의 그 면담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한미 관계에 있어서의 그런 가교할 수 있는 그 포인트를 만들어가는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차원도 같이 겸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채널을 통해 가지고 총력전을 지금 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뭐 우리가 여러 가지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 우려를 많이 한다는 것은 또 반대로 보면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는 그렇게 한다라고 봐서 우리가 가장 그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저 지렛대를 삼아 가지고 그 통상이라든지 안보에 대한 그런 협상들을 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해 나가되 또 우리 그 이재명 대통령이 그전에 항상 강조하는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 관점에서 네. 하나하나 그동안 준비했던 대로 이렇게 잘 최선을 다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우려하는 것보다는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합니다. 네. 한일 정상회담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홍 전 의원께 여쭤보겠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은 상당히 성과를 거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17년 만에 공동 발표문도 발표됐고 여기 보면은 워킹 할리데이도 2회로 늘리겠다. 상당히 또 AI 경제 협력을 하자. 한미일 협력에 또 이 디딤돌을 만들자. 상당히 좋은 내용이다.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은 저녁 만찬에서 안동 소주 그리고 이시바 시계로 정리된 자기 고향인 도토리연에 각종 재료를 넣은 이시바 시계로 카레도 내놓고 했는데 뭐 일본과의 정상회담 상당히 좀 성과가 있었다고 봐야 될까요? 예, 그렇죠. 저는 뭐 대단히 바람직한 어떤 결과를 도출했다고 봅니다.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실은 그 갔을 때 잘 아시겠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에 한일 관계가 냉각기를 넘어서 사실 빙하기 정도였던 수준이었는데 이것을 풀기 위해서 갔을 때 당시에 그 민주당이 엄청나게 비판을 했죠. 뭐 이렇게 가면은 과거사는 어떻게 되느냐부터 해서 그러면 이제 자유대가 이제 한반도에 오느냐 독도까지 포기하느냐 정말 많이 비판을 했고 수없이 많이 토론했습니다. 그런데 한일 관계는 과거사 우리가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라 과거사를 우리가 잊지는 말아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한일 미래로 가는데 우리가 걸림돌에 대해서는 워낙 우리 한일 관계가 군사 안보적인 면 경제적인 면에서 중요하지 않습니까? 특히 또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문제에서만큼 저희들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일이라도 하더라도 이런 문제는 잘했다. 민주당 같이 그렇게 발목 잡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결과만큼은 상당히 훈훈한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런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조국 전 대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또 조금 호칭이 달라졌는데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입니다. 광폭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영호남 4박 5일 순회 일정에 들어갔는데요. 정원식 대표는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렇게 좀 이의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하지만 조국 원장은 내 갈 길은 내가 가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대통령 지지율에도 상당히 영향을 줬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만 네. n분의 1이라고 또 이야기를 했었죠. 이제 그 조국 원장이라고 호칭을 통일하겠습니다. 네. 조국 원장이 2030년 대선으로 가는데 굉장히 조급한 모습입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 사면이 돼서 15일 날 자정에 나오셨잖아요. 예. 그렇다면 저는 좀 자중자애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지금 이 정도의 국민적 평가는 받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뭐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빨리 가다가는 탈난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언행들이 항상 논란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나와서부터 했었던 얘기 2030 세대들의 뭐 극우화라든가 본인이 그 더 사과한다고 한다면 그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겠느냐 이런 모든 발언 하나하나가 아니 지난 8개월 동안 그래도
영호의 몸으로 있으면서 조금 교화가 돼서 나오셨어야 되는데 오히려 논란을 더 부추기는 일만 하면서 정치적인 분열만 일으키다 보니까 민주당은 물론이고 우리 당이 보기에도 굉장히 불편합니다. 네. 아마 그 2030 세대들이 이 조국 그 원장에 대해서 갖고 있는 불만의 정도 저는 사면 이후에 훨씬 더 커졌다고 보거든요. 조계 부회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강덕구 민주당 의원은 사면 복권에 상당히 앞장섰던 의원인데도 상당히 부정적이다라는 입장을 표명을 한 것 같고요.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조 원장 호남 투어 계획을 거론하면서 신중해야 한다. 성급하면 실패한다. 소탐 대신하면 안 된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민주당의 전 의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그 원내 의원님들 분위기는 조국 장관이 대법원 확정 판결은 받았지만 수사 시작부터 수사 대상 범위 온 가족이 실제 정경심 교수는 구속됐고 아들과 딸은 실제 학적을 다 잃었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범죄에 대해서 합당한 대가라는 측면으로 비판하는 분도 한편이 있지만 실제 행위에 비해서 이렇게까지 가혹한 결과를 당연히 받아들여야 할 만큼의 문제냐 이런 이 동정 여론 같은 게 분명히 계속 있어 왔죠. 그렇기 때문에 사면 복권을 통해서 이제 법의 좀 가혹한 집행에 대한 균형을 맞춰줄 필요가 있다. 이런 이제 여론이 있어서 부담스럽지만 사면 복권 해야 된다는 입장을 의원들이 계속 밝혔던 건데 이제 그때 그 이후에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지까지는 아직 생각까지는 못했지만 당연히 좀 시간을 갖고 복귀해도 소위 소프트 랜딩 천천히 스며들면서 비판적인 국민 여론도 설득해가는 여유를 좀 가졌으면 했는데 너무 이제 광폭 행보를 하고 계시죠. 더군다나 본인 조국혁신당 부정했지만 호남으로 바로 이제 갑니다. 네. 그것도 2박 3일 동안 개인적 친분 또 감사의 인사 일정 중심이라고 하지만 호남하면 민주당 예민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치 행보 자체가 조국 전 대표, 조국 전 원장과 조국 혁신당의 진보 민주 진영 내에서의 언투적 정치적 입지를 확장하기 위한 분명한 목표로 가고 있고 그 결과적으로 내년 지방선거 호남에서의 경쟁을 염두에 두는 행보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럴 수 있죠. 당연히니까. 그런데 이 사면 복권에 대한 부정 여론이 여전하고 그거에 대한 정치적 부담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같이 받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해 주시는 행보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적어도 이런 요구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현정 의원께 여쭤보겠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조국 전 대표의 이러한 행보로 인해서 가장 크게 타격을 받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다. 그런 발언까지도 했었는데 이렇게 되면 박지원 의원은 합당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합당은 물 건너가고 참여한 어떤 대결의 관계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2주 연속 떨어졌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특별 사면이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상호 수석이 이제 가장 손해 본 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고 지금 조국 혁신당은 하나의 그 계획을 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내년 지방선거와 보궐선거를 목적으로 두고 지금 합당 얘기도 나오고 또 그 연대론도 나오고 합당론도 나오고 이런 과정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과정에서 어쨌든 어떤 선택을 양당이 하든 간에 일단은 최대한 조국 혁신당의 몸짓을 키워놔야지 그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지난 그 군수 선거에서 군수 보궐선거에서 또 조국 혁신당이 한번 호남 쪽에서 당선된 적도 있어서 호남에 대한 민심이 혁신당에 되게 우호적이다라는 걸 10분 이제 활용하려고 호남 쪽을 지금 돌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이제 저처럼 이렇게 호남 출신의 정치인이 아닌 사람이 봐도 호남을 기반으로 정치하는 사람이 봤을 때에는 상당히 이렇게 좋게 보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사면이라는 것은 아무리 이제 본인이 이렇게 검찰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검찰 개혁의 상징으로 이런 것들도 있지만 분명히 유죄 판결을 받은 건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국민들은 기본적으로 특별 사면하면 호의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특혜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뭐랄까 이렇게
한쪽 편에서 보면 조국 혁신당만을 또는 본인만을 위한 그런 정치 행보를 너무 급하게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좀 비판적인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홍선호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조국 원장, 조국 전 대표의 행보요. 지금 민주당 그 의원들과 사석에서 만나면은 굉장히 후회들 하더라고. 왜냐하면 사실 어느 정도는 타격이 있을 줄 알았지만 네. 그러나 조국 그 원장이 사면에서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의 어떤 정치적 타격이 있을 줄은 몰랐죠. 그만큼 어떻게 보면 좀 이 이슈를 너무 가볍게 생각했다. 또는 좀 오만에 좀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조국 전 대표는 감옥에서 무슨 생각이 있습니까? 나가면 내가 뭔가를 하겠다. 계속해서 했는 것은 이제 용수철이 좀 이렇게 눌러졌다가 딱 사면하자마자 탕 튀어 올랐죠.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이 좀 이렇게 우려 섞인 이야기를 하니까 조국 그 원장이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나를 다 사랑하시고 아끼는 어떤 분들의 고언이다. 그러니까 퉁 쳐버렸어요. 그 다음에 지금 조국 혁신당 의원들은 더 나아가지고 아니 그럴 바에는 뭐 사면해주지 그런 복권한 거는 뭐 정치하라고 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더 강하게 지금 오히려 비판을 하고 있는 이런 입장이거든. 그렇기 네. 때문에 앞으로 이 이슈는 아마 민주당에 좀 두고 좀 후회되는 그런 이슈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어떤 이슈가 국민들과의 어떤 정서와는 완전히 좀 괴리되는 그런 어떤 알겠습니다.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합니다.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이게 중요한 또 좀 해석이 필요한 내용이라서 언론인 출신인 정광재 대변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조국 원장이 이 정부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한 자완투수가 되겠다. 이게 조국 원장이 왼손잡이입니까? 아니면은 자완투수가 되겠다는 게 더 좌쪽으로 가겠다는 의미입니까? 이게 좀 해석이 잘 안 아니, 됐어요. 지난번 총선 과정에서 그 쇄빙선이 되겠다고 했잖아요. 네. 앞서 나가는 쇄빙선. 그거랑 비슷한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이른바 중도 실용정당 되겠다라고 해서 중도 외연 확장을 계속 노력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 조국 원장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보다는 조금 더 좌측에서 그러니까 진보적인 목소리를 강하게 내는 뭐 상징적인 의미로 본인이 야구 좋아하니까 자완 파이어볼러가 되겠다라고 얘기한 건데 저는 뭐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그냥 정치적 수사예요. 조현 부위장 보시기에는 더 왼쪽으로 가겠다는 의미로 읽힌다면 어떻게 될까요?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지금 정청래 대표도 상당히 곤혹스러워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뭐 그 얘기인즉슨 민주당인 중도 우파 이재명 대통령 말씀대로 그러니 예. 그 더 왼쪽 뭐 진보당이나 정의당만큼은 뭐 더 왼쪽에 있으니까 그 사이를 책임지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알겠습니다. 좋다 이런 건데 그거 뭐 원포인트 릴리프 자원이 아니잖아요. 팀을 예. 위해서 안정적인 선발 투수가 돼야 되는데 그게 민주당에 도움이 될까 싶습니다. KBS 열린